2022년 8월 29일 대한민국 대구. 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든 도시의 아침은 후덥지근한 공기로 가득했다. 태양은 하늘 높이 떠 있었지만 짙은 습기 때문에 빛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 사는 50대 여성 김영희는 평소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친구에게 빌려준 차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영희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친구인 박미정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미정은 영희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영희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영희가 왜 이러지? 평소엔 늘 칼같이 약속 지키는데 미정은 휴대폰을 들고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응답은 없었다. 결국 오후가 되자 미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차를 몰고 대구의 한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접수대에서 미정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차를 빌려줬는데 돌려주기로 1시간도 지났고 전화도 안 받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접수 담당 경찰관은 미정의 말을 들으며 간단한 신고서를 작성했다. 실종 신고하시려는 거죠? 이름하고 기본 정보 좀 알려주세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영희의 이름, 나이,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시간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어제 오후에 통화했어요. 그땐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한편 영희의 남편 최민수는 집에서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최민수 씨 부인이 어제부터 집에 안 들어왔다고 하셨죠?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어제 아침에 나갔다가 밤이 되어도 안 들어왔어요. 저도 걱정돼서 여기저기 연락해봤는데 연락이 안 닿네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경찰은 추가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언제 보셨나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어제 아침 집에서 나갈 때요. 평소처럼 나갔어요. 별다른 말은 없었고 그의 말은 어딘가 모호했다. 경찰은 민수의 진술을 기록하며 추가 조사를 시작했다. 실종 사건은 처음엔 단순히 사람이 사라진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복잡한 그림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영희의 행방을 찾기 위해 경찰은 그녀의 휴대폰 신호를 추적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대구의 아파트 단지는 보안이 철저한 편이라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영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에서 영희는 8월 29일 새벽 4시 30분경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피곤한 듯 보였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 영희는 엘리베이터에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이 시간에 집에 들어왔는데 왜 실종 신고가 된 거지? 수사관 중 한 명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남편 말로는 어제 아침에 나갔다고 했잖아. 이거 시간대가 안 맞는데. 동료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뭔가 이상해. 남편 진술이랑 영상이랑 달라. 좀 더 파봐야겠어. CCTV 영상을 계속 확인하던 경찰은 1시간 뒤 새벽 5시 30분경의 장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희의 남편 민수가 자전거 헬멧과 장비를 착용한 채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는 없었다. 대신 그의 손에는 커다란 흰 천으로 덮인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저게 뭐지? 새벽에 저렇게 큰 가방을 들고 나가?
수사관은 화면을 멈추고 가방을 유심히 살폈다. 가방은 무거워 보였고 민수는 그것을 끌며 힘겹게 움직였다. 자전거 헬멧은 왜 쓴 거야? 자전거도 없는데. 경찰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민수는 약 1시간 뒤 새벽 6시 30분경 가방 없이 빈손으로 아파트로 돌아왔다. 이번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 계단을 이용했다. CCTV의 사각지대를 노린 듯한 행동이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네. 수사관은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비상 계단으로 들어온 거 보면 CCTV 찍히는 걸 피하려고 한 거 아니야? 동료가 대답했다. 맞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 사람부터 조사해야겠어. 경찰은 민수의 행적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맞지 않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민수는 영희가 어제 아침 집을 나갔다고 주장했지만 CCTV는 그녀가 새벽 4시 30분에 집에 들어왔음을 보여줬다. 게다가 민수의 새벽 외출, 무거운 가방, 비상 계단 이용은 모두 의심스러운 행동이었다. 수사팀은 민수를 주요 용의자로 삼고 그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미정은 경찰서에서 추가 질문을 받으며 혼란스러워했다. 민수 씨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영희랑 가끔 다투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잖아요. 설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미정에게 부부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최근에 영희 씨가 남편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이상한 점이나 다툰 일 없었나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영희가 최근에 좀 우울해 보이긴 했어요. 남편이랑 자주 다툰다고 했는데 자세한 건 말 안 했어요. 그냥 부부 싸움인 줄 알았죠. 8월 29일 저녁 경찰은 민수를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최민수 씨 CCTV에 찍힌 영상 봤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부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왜 어제 아침에 나갔다고 하셨죠?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새벽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줄 알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새벽 5시 30분에 큰 가방 들고 나간 건 뭡니까? 자전거 헬멧은 왜 썼어요? 민수는 말을 더듬었다. 그냥 짐 정리하려고. 헬멧은 그냥 습관이에요. 그의 대답은 점점 더 미심쩍었다. 경찰은 민수의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수사팀은 집 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영희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옷장, 침대, 주방 어디에도 그녀가 남긴 단서가 없었다. 다만 민수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자전거 헬멧과 함께 이상한 얼룩이 묻은 옷이 발견됐다. 이거 혈흔 같지 않아? 수사관이 동료에게 말했다. 검사실로 보내야겠어. 경찰은 옷을 증거로 압수했다. 8월 29일이 저물어가면서 대구의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영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고 민수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수사팀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 사건 단순한 실종이 아닌 것 같아. 수사팀장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CCTV, 민수의 진술, 그리고 이 얼룩, 뭔가 큰 그림이 나올 거야. 계속 파. 밤늦게까지 경찰서에서는 CCTV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단서를 찾는 작업이 이어졌다. 영희가 사라진 그 새벽, 대구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직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수사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2022년 8월 29일 늦은 오후 대구의 한 경찰서는 김영희의 실종 사건으로 분주했다.
새벽에 찍힌 CCTV 영상과 최민수의 모호한 진술은 수사팀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민수의 집에서 발견된 얼룩진 옷은 이미 검사실로 보내졌고 경찰은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대구의 거리는 저녁 어스름이 깔리며 점점 조용해졌지만 수사팀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수사팀의 팀장 이영사는 책상에 앉아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팀원들과 회의를 시작했다. 이 남자 최민수. 새벽 5시 30분에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1시간 뒤 빈손으로 돌아왔어. 게다가 비상 계단을 이용했잖아.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화면에 멈춰 있는 민수의 모습을 가리켰다. 자전거 헬멧을 쓴 민수가 무거운 가방을 끌며 아파트 로비를 나서는 장면이었다. 팀원 중 한 명인 박경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자전거 헬멧이요. 자전거도 없이 왜 저걸 썼을까요? 얼굴 가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영사는 턱을 문지르며 대답했다. 맞아. CCTV 피하려고 한 거지.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경찰은 민수의 집 주변을 다시 살폈다. 아파트 단지의 쓰레기 처리장, 주차장, 심지어 근처 공원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 큰 여행 가방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가방이 어디로 갔지? 1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건 어딘가에 버리고 온 거야. 박경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영사는 지도를 펼치며 말했다. 민수가 차를 몰고 어딘가로 갔을 가능성이 높아.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더 확보해야겠어. 그날 밤 수사팀은 민수의 차량이 지나갔을 만한 경로를 따라 추가 CCTV를 요청했다. 대구 시내 곳곳의 도로와 아파트 단지 입구, 심지어 민수의 집 근처 편의점까지. 하지만 새벽 5시 30분에서 6시 30분 사이 민수가 차를 몰고 나갔다는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시간대에 도보로 움직였을까? 아니면 차를 아예 안 썼나? 박경희가 답답한 듯 말했다. 이영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 도보는 무리야. 저 가방 크기 봤지? 무거워 보였어. 차를 썼을 거야.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거지. 다음 날 8월 30일 아침. 경찰은 민수의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를 확보했다. 하지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의심스럽게도 최근 데이터가 지워진 상태였다. 이거 일부러 지운 거 아니야? 박경희가 블랙박스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영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야. 민수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경찰은 민수를 다시 소환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민수는 약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이영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민수 씨 차 블랙박스 데이터가 지워졌던데요. 왜 지웠죠? 민수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그게 제가 실수로 포맷했어요. 메모리 카드가 꽉 차서 그의 말은 어딘가 설득력이 떨어졌다. 박경희가 끼어들었다. 실수로 지웠다고요? 하필 부인이 실종된 날 데이터가 없어요? 민수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진짜예요. 그냥 우연이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경찰의 의심을 더 키울 뿐이었다. 수사팀은 민수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의 차량을 정밀 수색했다. 차 안에서 특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트렁크 바닥에 미세한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이 흙 어디서 묻은 거지? 박경희가 흙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으며 말했다. 이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했다.
검사실로 보내. 그리고 민수가 어제 하루 동안 어디 갔는지 알아내야 해. 같은 날 오후 경찰은 민수의 차량이 8월 30일 낮에 대구 시내를 벗어나 약 4시간 동안 어딘가로 이동했다는 새로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은 민수가 대구 외곽의 한 고속도로를 따라 경북 성주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성주? 거기 왜 갔지? 이 형사가 지도를 펼치며 물었다. 박경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성주는 농장이 많잖아요. 한적한 곳도 많고. 뭔가 숨기기에 딱 좋은 장소예요. 이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쪽으로 팀 보내. 민수가 갔던 곳을 샅샅이 뒤져. 경찰은 성주로 수사팀을 급파했다. 성주는 대구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였다. 드넓은 논밭과 한적한 시골길이 펼쳐진 곳. 수사팀은 민수의 차량이 지나갔을 법한 길을 따라 CCTV와 목격자를 찾았다. 한 농장 근처에서 마을 주민 한 명이 이상한 점을 기억해냈다. 어제 낮에 낯선 차가 저쪽 농 근처에 서 있었어요. 남자가 내려서 뭔가를 논 옆에 두고 갔는데 자세히는 못 봤어요. 주민의 말에 이 형사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 차 혹시 이 차 맞아요? 그는 민수의 차량 사진을 보여줬다.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색깔이랑 모델이 저거랑 똑같아요. 수사팀은 즉시 그 농장으로 이동했다. 농과 밭이 펼쳐진 한적한 지역이었다. 풀숲 사이를 뒤지던 중 한 경찰이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여기 뭐가 탄 자국 같은 게 있어요. 땅바닥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작은 뼈 조각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박경희가 조심스럽게 뼈 조각을 살펴보며 말했다. 이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시했다. 모두 수거해. DNA 분석해야겠어. 그리고 이 주변 개울도 뒤져봐. 수사팀은 근처 개울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개울 바닥에서 약 100여 개의 작은 뼈 조각이 발견됐다. 이건 사람 뼈일 가능성이 높아. 이 형사는 조각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가 여기까지 와서 뭘 한 거지? 이게 영희 씨라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뼈 조각들은 즉시 증거로 수집되어 DNA 분석을 위해 검사실로 보내졌다. 8월 30일 밤 경찰은 민수를 다시 소환했다. 조사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형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민수 씨 성주에서 뭘 했죠? 어제 4시간 동안 거기 갔던데.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대답했다. 그냥 드라이브 갔어요. 좀 쉬고 싶어서 그의 말은 점점 더 어설펐다. 박경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드라이브? 그럼 왜 논밭 근처에서 탄 흔적이 나왔죠? 뼈 조각은요? 민수는 눈을 크게 뜨며 부인했다. 뼈 조각? 무슨 소리예요? 저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은 숨길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며 대구의 경찰서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민수의 거짓말은 점점 더 허술해졌고 성주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끔찍한 진실을 암시했다. 이 형사는 팀원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민수가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 영희 씨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이 곧 나올 거야. 2022년 8월 31일 대구의 아침은 여전히 무더웠다. 경찰서는 김영희의 실종 사건이 살인 사건으로 급변하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수는 이제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경찰은 성주에서 발견된 불에 탄 흔적과 뼈 조각들로 그의 거짓말을 압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수의 모호한 진술과 CCTV 증거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데이터의 삭제는 수사팀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이 형사와 박경희는 조사실에서 민수를 다시 만났다. 조사실은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삭막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눈빛으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최민수 씨 성주에서 발견된 뼈 조각들 DNA 분석 결과 나왔어요. 그게 김영희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하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민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뼈 조각이라뇨?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건 오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했다. 박경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오해? 그럼 성주 논밭에서 불탄 흔적은 뭐죠? 당신 차가 거기 있었던 것도 CCTV로 확인됐어요. 8월 30일 4시간 동안 성주에 갔죠. 뭘 했어요? 민수는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그냥 바람 쐬러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경찰을 피하려는 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이 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민수 씨,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세요. 당신이 새벽에 여행 가방 들고 나간 것도 비상 계단으로 돌아온 것도 다 찍혔어요. 블랙박스 데이터까지 지웠잖아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 형사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 지금 솔직히 말하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영희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말해줘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땀방울은 그가 점점 더 압박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사팀은 민수를 조사실에 남겨두고 잠시 밖으로 나와 전략을 논의했다. 이 사람 아직도 입 다물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박경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DNA 결과까지 나왔으니 이제 부인할 방법이 없어. 우리가 더 세게 밀어붙여야 해. 그리고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파봐야겠어. 박경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미 가정폭력 신고 기록이 있잖아요. 2008년 이혼, 2017년 재혼, 그리고 영희 씨의 외도 문제 동기가 있을 거예요. 이 형사는 턱을 문지르며 말했다. 그래, 그 외도 이야기도 파봐야 해. 민수가 그걸 알았다면 그게 사건의 방아쇠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민수와 영희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갈등이 숨어 있었다. 2008년 영희가 자녀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외도를 한 후 이혼했던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하지만 2017년 영희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한국으로 돌아왔고 민수는 그녀를 받아들여 재혼했다. 그런데 그 암 진단이 거짓이었다는 거지? 박경희가 자료를 보며 물었다.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영희 씨는 암이 아니라 체중 감량을 위해 위우회수를 받았어. 민수는 그걸 나중에 알았고 그게 부부 사이에 큰 불신으로 이어졌을 거야. 추가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민수는 재혼 후에도 영희가 또 다른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건 동기야. 이 형사가 자료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수가 영희의 외도를 알았고 그게 폭발한 거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알아내야 해. 박경희가 동의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 여행 가방 영희 씨가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민수가 시신을 옮기려고 한 거야. 수사팀은 민수를 다시 조사실로 불러들였다. 이번엔 분위기가 더 무거웠다. 이 형사가 천천히 말했다. 최민수 씨, 당신이 새벽에 들고 나간 그 여행 가방, 그 안에 영희 씨가 있었던 거 맞죠? 민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경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럼 그 가방엔 뭐가 있었어요? 왜 성주까지 갔어요? 왜 뼈를 불태웠죠?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손은 이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이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 씨, 지금이라도 말하면 당신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영희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솔직히 말해요.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 형사와 박경희는 서로를 쳐다봤다. 놀랍게도 경찰은 아직 영희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민수가 먼저 죽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었다. 우리가 언제 죽였다고 했지? 박경희가 날카롭게 물었다. 민수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아니 그냥 실종됐다고 하니까. 이 형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최민수 씨, 당신이 방금 한 말, 그게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얘기 안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죠? 이제 그만 숨기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그냥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민수 씨, 당신은 지금 살인 혐의로 체포된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영희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말하세요. 민수는 결국 무너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새벽 영희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잠을 자다 깨서 화가 나서 제가 그만 그는 말을 멈췄다. 이 형사가 조용히 물었다. 그만 뭐요? 계속 말해봐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제가 영희를 목 졸랐어요. 화가 나서 그만 정신 없었어요. 조사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박경희가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엔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영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겁이 나서 그래서 가방에 넣었어요. 민수는 자백을 이어갔다. 그는 영희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고 차로 성주까지 갔다고 했다. 비가 와서 가방을 농 근처에 두고 왔어요. 다음 날 다시 가서 기름을 뿌리고 불태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 형사가 물었다. 뼈 조각들은요? 왜 개울에 뿌린 거죠? 민수는 힘없이 대답했다. 다 태우지 못해서 그냥 버리고 싶었어요.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다. 수사팀은 민수의 자백을 기록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성주로 다시 출동했다. 불에 탄 흔적과 뼈 조각들이 발견된 곳을 다시 수색하며 민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의 자백과 일치했다. 이 형사는 팀원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어. 하지만 아직 재판이 남았어. 민수의 동기 그리고 이 부부의 과거 그걸 정리해야 해. 8월 31일 밤 대구 경찰서는 여전히 분주했다.
민수의 자백으로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영희의 죽음 뒤에 숨겨진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였다. 이 형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 부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드러나겠지. 재판이 시작된 10월의 어느 날 대구지방법원 사무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민수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재판장인 박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민수 피고인, 당신은 김영희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그의 말은 미약했고 법정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검사는 민수의 범행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공소 사실을 밝혔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29일 새벽 피해자인 김영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경북 성주로 옮겼습니다. 이후 시신을 불태우고 뼈 조각을 개울에 뿌려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CCTV 영상과 DNA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입니다. 법정에선 민수가 새벽에 여행 가방을 끌고 나가는 CCTV 영상이 상영되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민수의 변호인은 반박에 나섰다. 피고인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반복된 외도와 거짓말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민수와 영희의 과거를 언급하며 동정심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2008년 미국에서 외도를 했고 2017년 암 진단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에 깊은 불신이 생겼습니다. 재혼 후에도 피해자의 또 다른 외도는 피고인을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검사는 날카롭게 반문했다. 그렇다면 외도가 살인을 정당화합니까?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전력이 있고 이는 가정폭력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입니다. 검사는 민수가 CCTV를 피하기 위해 비상 계단을 이용하고 블랙박스 데이터를 삭제한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의도적임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 영희와 민수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났다. 2008년 영희는 자녀들과 미국으로 떠나 외도를 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이혼했다. 2017년 영희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그녀를 받아들여 재혼했다. 하지만 영희의 암 진단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부부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다. 그녀가 암이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걱정했어요. 그래서 다시 받아줬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민수는 증언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희의 친구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다. 영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가끔 실수도 했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민수 씨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미정의 말에 법정은 숙연해졌다. 하지만 검사는 미정에게 물었다. 피해자가 최근 우울해 보였다고 했죠. 혹시 부부 사이의 갈등에 대해 들은 적이 있나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영희가 민수랑 자주 다퉜다고 했어요. 민수가 점점 더 화를 내 힘들다고 했어요. 민수 씨.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법정에 무거운 긴장감을 더했다. 검사는 민수의 가정폭력 전력을 다시 언급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사는 법정에 제출된 경찰 보고서를 읽으며 이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반박하며 말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수의 자녀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탄원서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서의 내용은 법정 안에서 읽혔고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박 판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민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화를 참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영희를 사랑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이어졌다. 검사는 민수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주장하며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은 민수의 반성과 자녀들의 탄원, 그리고 부부의 복잡한 관계를 들어 감형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 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비극입니다. 변호인의 말에 방청석은 다시 조용해졌다. 드디어 선고날 2023년 초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민수는 피해자 김영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이어 말했다. 피해자의 외도와 재정 문제, 피고인의 반성, 자녀들의 탄원 등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잔혹성과 증거인멸 시도를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민수는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기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이어졌다. 15년?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래도 부부 사이의 복잡한 사정을 생각하면 완전히 악의적인 범죄는 아니었을지도. 동료가 대답했다. 하지만 영희의 친구 미정은 법정 밖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영희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민수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구의 거리는 겨울 바람으로 차가웠다. 민수는 구치소로 돌아갔고 영희의 뼈조각들은 개울에서 수습된 후 가족들에게 인도되었다. 사건은 법정에서 마무리되었지만 남은 이들의 가슴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민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선처를 바랐지만 어머니의 죽음은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대구의 한적한 아파트 단지는 이제 조용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비극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터였다.